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첫 순서는 전원책의 훈수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야 공천 점입 가경입니다. 오늘 이제 6차 공천 심사 결과를 민주당이 발표했는데 연일 좀 잡음이 있습니다. 자, 현역 하위 20% 평가를 받았던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이분들 모두 경선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들은 단수 공천에 많이 들어가면서 연일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공천 상황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방금 앵커께서 점입 가경이다. 이 사자성어를 쓰는데 정말 점입 가경입니다. 예. 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볼만한 게 자꾸 많아지는. 그런데 그게 봐서 흥겹고 즐거움이 좋은데 이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민주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뭐 밀실이다, 사천이다, 그리고 사당화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네. 뭐 협잡이다, 뭐 물러나라, 뭐 온갖 소리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참 시끄러워요. 그리고 가령 이수진 그 동작을 의원 같은 네. 경우, 예, 서울지법에서 부장판사를 하던 사람을 그때는 전략공천을 시켜가지고 나경원 의원을 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좀 하자는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내가 왕따를 당했다 이 표현까지 썼어요. 그리고 이분이 꽤 괜찮은 친명으로 꼽히는데 친명 중에 괜찮은 친명으로 꼽혔단 말이에요. 실제 민주당에서 서울지법에서 부장판사까지 지낸 그런 재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분이 왜 쫓겨났느냐. 이게 이제 그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언론계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왜 네. 쫓겨났을까? 친명인데 이랬는데 왜 본인을 속 빼고 거기다 전현희를 집어넣고 추미애를 집어넣고 해서 계속 나경원과 vs하는 여론조사를 했을까? 그건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수진 의원이 발칵했잖아요. 이재명은 물러나라. 이러다가 네. 선거 폭망한다. 이 소리까지 했는데 결국 컷오프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태까지 오고 사천이다 뭐 온갖 소리들이 나오니까 어제 또 이수진 의원이 폭로를 했죠. 내가 백인동 판결문. 당신 분이 유죄 나온다. 그래서 이순으로 물러나라. 이 얘기를 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아웃됐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재명 그래서 대표가.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울에 서리가 내린다. 이제 이런 말이 어제 정치판에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네. 이틀 전에 그 의총에 불참을 했잖아요. 그랬죠. 예, 의총에 만약에 참석을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비명과 그 친명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게 벼르는 분들이 사실은, 많았거든요. 예, 벼르는 세력들이 친문과 네. 예, 친명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친문들이 대거 몰락하고 쫓겨나고 그 밀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친명은 하나같이 단수 공신을 받고 친문은 뭐 컷오프 되고 하위 10%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친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양산에 찾아가서 봉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이건 자기들 진짜 친명 일색의 새로운 당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게 자기가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제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총에서 다들 벼르고 있었는데 싹 빠지잖아요. 그리고 정식래 의원만 거기 있다가 설거분이 나가려다가 몰미를 맞았거든요. 네. 어디 가느냐 이러고 고함스러워 막 나오고 이럴 정도로 당이 지금 와해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당을 구경을 하면서 웃고 있는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밖에 없다. 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공천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거세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지 듣고 오겠습니다.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또 이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입틀막 공천 아니냐.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 잡음의 화살을 국민의힘 얘기로 슬그머니 돌렸습니다. 사퇴론에 대해서도 뭐 일축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계속 정면 돌파하겠죠? 어제 저 브리핑 자체는 사실은 왜 당신 의총에 안 나왔느냐 이러니까 대신에 슬그머니 뭐 청하지도 않았는데 브리핑을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의 모든 뉴스 채널들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현장을 TV로 지켜봤는데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후한무치가 넘어서서 이거는 인민수심 아니냐. 이 좀 지나친 내 표현입니다만 정말 이재명 대표가 탈락을 한 사람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뭔가 하면 빵점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빵점이나 0점이라고 표현했어요. 0점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마치 가짜는 타는 듯이. 이러니까 그 순간에 저는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닌데도 정말 화가 났어요. 그 웃음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인격적으로 지를 수 있느냐. 그런데 본인이 어제 쭉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국민의힘은 막 저렇게 해서 선두를 가는 사람 또 잘랐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국민의힘에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천이다 밀실이다 할 정도의 그런 인사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솔직히 그런 인사가 좀 뒤로 다 미뤄지가 있습니다. 문제될 만한 지금 공천이 뒤로 다 미뤄져 있단 말이에요. 예. TK도 그렇고 그리고 울산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요. 예, 강남도 그렇고 예. 다 미뤄지가 있는데 문제는 가령 저 얘기를 박용진 의원이 들었을 때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그 강북에다가 정봉주 전 의원을 투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박용진을 하위 10%에 몰아붙이다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와 당권 경쟁을 벌였고 그리고 대권 후보로 같이 싸웠던 사람인데 그러면 박용진 의원 보기에는 내가 도대체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느냐. 어정평가가 도대체 어떻게 됐기에 내가 하위 10%냐. 그럼 본인이 지금 경선을 하겠다는 건데 저 경선은 이제 30% 감산을 받잖아요. 문자 그대로 정봉주를 저 경선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란 말이에요. 3명이랑 하더라고요. 예, 3명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제 앞으로 두고 이 공천에 후유증이 있을 건데 어떻든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참 이재명 대표 이 어청에 참석 안 하더니만 그걸 브리핑으로 그걸 떼어버린다. 보면 대단한 배포다. 네. 강심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 공천 잡음을 보면서 빙그레 웃을 뿐 이낙연 대표라고 하셨는데 뭐 김영주 부의장한테도 전화했다고 하고 이수진 의원 등등 접촉을 하면서 좀 끌어오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저는 그 아주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3월 20일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민주당에서 앞에 이제 탈당하는 그 당시에 이 상식과 원칙입니까? 원칙과 상식입니까? 상식. 네. 거기에 4명, 그때 4분이었죠. 유인찬 네. 의원까지 4분이었는데 이 4분에다가 적어도 한 6, 7명이 더 합류를 하면 10명 정도는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제 이미 탈당을 선언한 사람이 김영주, 그다음 이수진 2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당연히 이분들에게 연락을 하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특히 그 이준석과 처음에 이 서울 전에 명분 없는 어떤 그 합당에 그 초조감 때문에 그 동의를 했다가 결국 이준석의 그 피해에 말리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기 트립을 밟은 거예요. 뭐 경이 어떻든. 그러니까 아마 이낙연 대표는 좀 깝깝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탈당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준석과 이낙연 대표가 같이 있으면 거기가 가기가 좀 끌어올 건데 이낙연 대표가 김종민 의원과 함께 따로 딱 있으니까 마음 편히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 전 부의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지금 목을 메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제발 우리 쪽으로 와라. 합리적인 분이다.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영등포 갑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 꽤 괜찮아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거기 아직 국민의 공천자가 없어요. 예,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예. 그리고 김영주 이제 의원이 과연 완전히 반대편으로 옮길 수가 있을까? 제가 그것보다는 김영주 의원도 역시 이낙연 당으로 가기 쉽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아마 앞으로 문자 그대로 예, 우리 정당사의 좌우 딱 나눴을 때 그분 성향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중도 진보, 진보 더하기 중도 그쪽 방향으로 잡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아마 노선 자체는 미국 민주당과 굉장히 비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그 길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윤 검찰 인사였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한중 외대교수 이런 분들 데려왔는데 정권 심판론을
기체로 내거는 민주당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청군 만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할 겁니다. 특히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각을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죠. 사부심 동기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그 여러 가지 그 경쟁을 많이 벌였지만 전혀 출세를 하는 데는 전혀 다른 길을 걸은 거예요. 이승윤 그 변호사 지금 변호사도 아니고 이제 전 검사는 지검장. 전 검사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잖아요. 대학 후배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서울중앙지검장에 아마 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한 번 밀려났던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 밀려났던 건데 박영수 특검으로 인해서 다시 발탁이 됐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5등급이나 상향을 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지검장에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명시키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에는 고검장급이었는데 네. 그걸 지검장급으로 낮춘 거예요. 그리고 지검장에 임명을 했을 때부터 검찰총장 영순이다 이런 말이 붙었고, 실제 검찰총장이 됐을 때 아무리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난히 검찰총장이 되는데, 문제는 그리고 앉힌 게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서울중앙지검장과 사사건건이지 대립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승윤 그 지금 검사는 전 검사도 아니에요. 현재까지도 검사죠. 네. 지금 퇴직을 못 했을 겁니다. 지금 법무연수원에 있는 그 연구위원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승윤은 지금 일단은 그 황운하의 그 케이스를 그대로 바른 겁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난 사표를 냈으니까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연기받은 형식을 취했는데, 과연 지역구에 보낼지 비례대표에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비례대표는 안 보낼 거예요. 지역구에 아마 호남에 어디에 박지 않겠느냐. 전주 얘기 그때 나와가지고 떠들썩했었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과연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모조리 포커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 내 방탄조끼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 유지가 안 되면 만사휴인 거예요. 선거에서 패배를 해도 방탄조끼는 벗겨질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낙마를 한다든가 해도 방탄조끼는 벗겨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조리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내가 방탄조끼를 그대로 입고 있고, 두 번째 조건으로 다음 대선이 스타트할 때 그때까지 자기가 연관된 모든 사건에 판결이 안 나오도록 한다. 그러면 자기는 제2의 도널드 트럼프처럼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그 길이요 정말 어려운 길이 될 겁니다. 네. 네. 자, 국민의힘 공천 상황 보면 뭐 242개 공천 신청 지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TK 지역, 강남 지역, 뭐 화약고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공천 상황은 좀 무난할 수밖에 없었겠죠, 변호사님?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늘 공천을 얘기할 때 내가 가는 공관위원장 같으면 어표를 찌르는 공천, 그리고 감동을 주는 공천, 그러면서 원칙은 지켜야 된다. 네. 원칙은 뭔가 하면 자기의 안방 텃밭 유리한 지역은 무조건 가급적, 무조건은 아니고 가급적 상향식 공천을 맡겨라. 주민들이 네. 그 선거 유권자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라. 그게, 그리고 불리한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해라.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불리한 지역뿐 아니라 유리한 지역에도 꽤 많이 전략 공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하는 인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래서 서울 강남은 그래서 아마 지금 밀리고 있는 것 같고, 발표가 밀리고 있는 것 같고, PK는 지금까지는 잡음이 없는데 지금부터는 문자 그대로 잡음이 있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 대구만 하더라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가령 수성 어리, 그리고 수성 가면 뭐 조영과 정상환 후보자가 지금 경선하는 것으로 결정이 네. 됐습니다만, 수성 을을 비롯해서 북구도 그렇고 달수도 그렇고 다 지금 보류가 되고 있거든요. 과연 여기에 이 공관위가
어떻게 재단할 것이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관위가 가령 그런 판세를 다 읽고 있고 정치를 잘 아는 분들이 공관위원이고 공관위원장 같은 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로는 정영환 위원장도 사실은 정치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공관위원들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치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특히 역학관계를 알 리가 없습니다. 오랜 정치평론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정치판의 역학관계는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판에 어떻게 공관위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이제 발표들이 나기 시작하면요. 여기저기 잡음들이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잡음이 없이 뭐 한두 개 작은 잡음은 있었습니다만 네. 거기에는 사실은요. 김성태 전 의원이 사실 그 부실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틀 만에 승복을 했잖아요. 본인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근데 뭐 대통령실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에게 공천을 안 준 경우에도 조용히 다 승복을 하고 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무사히 흘러왔는데 앞으로 여기저기 이제 잡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역시 국민의힘도 이 공천 잡음에서 무사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잘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조마조마합니다. 네. 자, 한동훈 표 공천의 성공 여부 뭐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말씀드렸던 강남권 TK 여기가 어떻게 이제 인물이 배치가 되느냐. 제가 하얗고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단칭 하나만 얘기할까요? 예. 어제 여기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나왔죠. 네네. 그런데 이 신동욱 앵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서초 을을 희망하고 있어요. 서초 을로 희망을 한단 말이에요. 네. 원래 이제 현대아파트에 살았으니까 강남 쪽인데 아마 이사를 간 모양이에요. 지금 서초 사신다고 그런데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서초에서는 박성중 전 구청장이 이제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이분 인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크게 실족을 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전략 공천을 해버린다. 이러면 박성중 의원은 문자 그대로 발각하겠죠. 이 민주당에 지금 반발 터져 나온 것 같은 그런 반발이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지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동훈 표 전략 공천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본인이 영입한 인사들이 그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재까지 발표가 보류된 현역 의원 상당수 또 윤 대통령 측근 인사까지 총선 불출마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진짜 공관위에서 대통령 측근까지도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소위 쳐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요, 지금까지 가만 보면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또 장차관들 지금까지는 거의 무사히 된 것 같아요. 무사히 된 것 같은데 앞으로가 이제 남은 숫자가 워낙 많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문제인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고민들 좀 하겠죠.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봤을 테니까 거기에서 밀리는 사람들에게는 자, 너는 양보를 해야 된다. 네. 또 혹은 아마 비례대표로 조정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비례대표에서 적게는 한 17, 많게는 한 20석 가까이 뭐 당선권에 들 테니까 거기에 또 조정해서 들어간 분들이 두세 분이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런 조정을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하면 반드시 소문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용산에서 선거에 개입하느냐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물밑으로 어떤 흐름들은 있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이 공천은 정영환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접 영입을 하고 손들어주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본인은 이것이 그 하나의 붐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바람몰이를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계양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이게 그 아직까지 후진적 민주정에서는 바람몰이가 선거판을 좌우를 해요. 하지만 선진 민주정으로 갈수록 바람몰이보다는 오히려 정책으로 승부를 하고 이게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네. 오히려 돋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하는 건 굉장히 재치가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재치가 많으면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글쎄 좀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그 중간을 잘 교량을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남은 한 42일 동안 네네. 어떻게 할까? 본인은 어차피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나는 네.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대선까지 플랜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다고 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플랜을 다 제대로 짠다고 봐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게 일선에 나서서 이런 식으로 바람머리를 계속 할 건가? 이러다가 만약에 삐끗 하나라도 실현을 하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예. 이 한동훈 위원장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배출해야 될 보수 쪽에서 배출해야 될 대선 후보 한 2인방, 3인방 적어도 한 3명 있으면 참 좋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 이분도 잘 관리가 돼야 되고 네네. 남은 두 분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이번 선거를 총 책임지고 있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본인도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제대로 세부적인 전략을 짤 계획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개혁신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 공관위원장 관심도 없다고 했다가 이낙연 대표, 김종민 최고위원이 떨어져 나가니까 덜컥 공관위원장을 결국 수락했습니다. 뭐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예정된 수순이 아니라 김종민 그 씨가 미리 그렇게 짜놓은 플랜대로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그 당을 합쳤을 때도 아마 김종인 대표와 이준석 그 대표 간에는 뭔가 김종인 위원장과 뭔가 아마 그 얘기가 오고 갔겠죠. 그 멘토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태섭 의원에게도 멘토고. 그래서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이준석에게 정권을 준다. 뭐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금태섭 의원이 사실은 캐스팅 포트였거든요. 그 금태섭 의원이 어디에 있을 거라는 것은 이미 그 순간에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공관위원장 주도 안 한다. 그 앞에 이미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에게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그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 취지의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보더니 뭘 하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하면 비례대표로 6번째 국회의원이 되는 모습을 또 볼 수도 있겠다. 비례대표만 5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네. 설마 김종인 대표가 스스로 또 어디 비례대표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2번 넣었다가 한번 발칵 뒤집혔었고. 예,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자를 낼까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그 새로운 미래가 네.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을 대거 받아들여서 기호 3번을 차지한다라거나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요 그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이죠. 개혁신당은 3%를 그 얻기가 힘들 겁니다. 이 갤럽 면접조사에서 이 앞에 지난주에는 4%였는데 이번에 1%또 내려왔잖아요. 맞습니다. 그 1%포인트가 내려와서 3%인데 이게 그대로 유지되리란 법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 뭐 별다른 어떤 제대로 된 정책을 못 보이고 그리고 또 이 대중을 감동시키는 어떤 일이 없다면 가면 갈수록 나 축소되리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은 어차피 양당제를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2%대로 추락을 하게 되면 글쎄요,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도 비례대표로 나중에 돌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개혁신당은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로 이준석 대표가 돈다. 사실 이준석 뭐 여러 가지 지금 대표는 뭐 지역들을 놓고 돌려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지역구 출마한다는 분이 양향자 의원 그리고 몇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전 의원, 전 지역구 갖고 있던 분들. 네. 그런데 대구만 하더라도 네. 지금 이준석 신당을 여론조사에 집어넣으면 거의 추락한 그 숫자가 나와요. 네. 거의 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가령 개혁신당 출신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출마를 한다 해도 그렇게 큰 표를 얻기는 힘들 거예요. 뭐 노원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노원은 처음부터 본인이 아마 출마하려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건 본인이 기자들에게 그냥 하는 말이고 이 본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새누리당 그리고 뒤에 그 새누리당 후신들 뭐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았습니까? 공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다 낙마를 했잖아요. 그런 판인데 노원에서 가령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처럼 노원병까지 있다 하더라도 아마 당선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정치를 분석하는 이들은 이준석 그 대표가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될 곳은 하나도 없다. 이런 결론을 이미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로 돌 것이냐는 문제인데 본인이 아마 그 명분을 찾으려고 아주 애를 많이 먹을 겁니다. 본인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전국적으로 2030 남성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우리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전국 선거 지휘한다. 예, 내가 비례대표로 나갈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명분을 찾을 텐데 그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폭망하는 길이 될 겁니다. 아, 네. 지금 뭐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 보면 글쎄 새로운 미래와의 결별 이후에 개혁신당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상당히 정체돼 있고 4%가 오히려 3%로 빠졌고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7대 35, 오히려 격차가 약간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앞서 있기는 합니다만 녹색정의당 2, 개혁신당 3, 무당층이 20. 자, 저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 것이냐. 물론 뭐 샤이 진보 보수도 숨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지금 그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요. 하나 흥미로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면접조사에 있어서는 지금 여전히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물론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하향 추세를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ARS 조사를 보면요. 그냥 전화 면접 조사가 아니라 ARS 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는 조사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가령 KSOI 조사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가 보기로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이 민주당에서도 이게 그 홍보 선전을 책임 맡고 있는 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실무자들은 굉장히 고민이 클 겁니다. 아, 이러다가 정말 폭망하는 것 아니냐.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반전의 계기는 사실 선거판에서는 쉽게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무난히 가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앞으로 남은 공천 발표가 있고 또 잡음이 있고 하려면 나 어쩌면 지금까지는 무당층이 30% 가까이 가다가 20% 초반으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무당층은 20대, 정확히는 한 35까지가 무당층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지지를 많이 찾아서 특히 20대의 무당층들은 민주당 지지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정체성을 보이고 오히려 하향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잘못된 어떤 계기가 있으면 자, 과연 이 추세가 어떻게 바뀔까? 지금까지는 세대별 경쟁이에요. 6070은 60이 조금 망설이다가 완전히 보수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6070은 보면 거의 보수 쪽으로 가고 있고 뭐 지표조사부터 갤럽 여론조사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30, 40 그리고 50까지 이 세대들은요 하나같이 진보 좌파 쪽에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난 최근에 벌어진 의료 사태 있잖아요. 이 의료 대란, 네네. 이 의료 대란을 지켜보면서 20, 30 이 초반의 세대들이 역시 또 민주당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 내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힘에 얼마나 전략가들이 없으면 총선 전에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린다는 네. 이 발표를 해버리느냐. 예. 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 2,000명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이것이 합리적인 숫자냐. 그래서요. 이 최근에 나온 보수신문에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예. 이렇게 부딪힐 때
한동훈 위원장이 짠하고 나타나서 글쎄. 명수를 뭐 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얘기하고 있던데 그건 가능성이 그게 있을까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업무론이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이걸 딱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정부 여당이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가 왜 느닷없이 총선 전에 이런 악재를 터뜨릴까? 네. 이게 국민 대다수가 의사정부를 늘리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 분란이 계속이 되고 의료 대란이 벌어지면 결국은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재면 악재지 호재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 분란이 되게 심해지면 한동훈 위원장이 짠 하고 나타나서 양쪽을 불러가지고 우리 이재명 하지 말고 전면 한 500명 그다음에 한 1000명 이렇게 해서 그때 가서 또 의논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아마 100마리를 타고 온 왕자집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래서 음모론을 내놨는데 한동훈 위원장 펄쩍 뛰죠. 무슨 소리냐. 아니다. 네. 지금 2000명은 최소한의 숫자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최소한의 숫자다. 절대 양보 못한다. 예, 그런데 많은 이 전문가들은 글쎄요, 그게 최소한의 숫자가 아니다. 아니 현재 의료업에 종사를 하는 의사들 4050들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지 않는 이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견해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무사히 잘 돼서 우리 보수 쪽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의료 대란이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어서 걱정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전원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